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이 이전에 이슈체크에서 네. 연구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네, 중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 발행사 입장에서 영구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상이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던 게 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최근 기업들이 연구체 발행에 나서고 있는데 그 사정이 무엇인지 또 연구체의 기본 성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신문을 보니까 연구체를 발행하는 기업이 부쩍 늘고 있다. 뭐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체라는 게 아주 그 이름은 그 연구체인데 사실은 그 이걸 뜯어보면 좀 오묘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한 기업이 연구체를 발행했다고 했을 때 좀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뭐 그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뭐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뭐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때는 이제 보통적 유상증자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회사채를 찍든지 때로는 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패턴을 보면 PRS라고요. 그 프라이스 리턴 스왑, 그 주가 수익 스왑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방법들을 최근에 기업들이 또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SK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SK가 그 PRS라고 하는 자금 조달 방법을 많이 썼죠. 그리고 PRS 전에 그 과거에 보면 TRS라고 하는 방법을 또 일부 기업들이 사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고, 네, 효성 시세 이런 기업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조달했던 기업이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귀에 굉장히 익으시겠지만 RCPS 상환 전환 우선주는 한 10여 년 전부터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발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신종 자본증권, 우리가 흔히 연구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 한 6, 7년 동안에는 이렇게 연구체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또 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사상 처음으로 연구체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뉴스를 보면 여기 이겁니다. 이게 돈줄 마르자 연구체로 내몰리는 기업들, 매일경제 12월 3일 기사거든요. 제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 연구체가 기업 자금 조달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내몰린다고 돼 네. 있잖아요. 연구체로 내몰린대. 그냥 연구체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연구체로 내몰리는 기업들. 그러니까 뭔가 이걸 발행을 웬만하면 발행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네. 없이 이걸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연구체로 내몰린다고 제목이 이렇게 달려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석유화학업계에 이제 구조조정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뉴스로는 뭐 롯데케미칼하고 HD 현대케미칼이 자기들 뭐 NCC 그 설비를 좀 이렇게 합쳐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합작 공장을 세운다 그래요. 근데 요 합작 공장이 8천억 원 유상증자에 나선다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합작법인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데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그 합작법인이 또 연구체를 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말고 별도의 또 연구체라는 걸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구체를 많이 발행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롯데건설이 연구체를 7천억 원을 찍는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의 연구체 발행 공시를 보면서 연구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한 특성들을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11월 27일 날 롯데건설의 공시인데 공시 제목을 보니까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결정 이렇게 돼 있죠. 이 제목을 보면 네. 원래 자본이 아닌데 자본으로 인정되는 듯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채무증권 하면 채권 발행이라는 건데 채권은 기업 발행 기업의 부채가 되어야죠. 네. 그런데
자본으로 인정이 된대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서 공시 제목에서 약간 모순이 발생이 되죠. 네. 채무증권은 부채인데 이걸 자본으로 인정해준다? 왜 자본으로 인정해주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공시 내용을 보니까 3,500억 원의 그 신종 자본증권을 찍는데요. 신종의 자본증권을 찍는다. 3,500억 원. 금리는 5.8%인데 만기를 보니까 만기가 몇 년이 돼 있습니까? 무려 30년으로 만기가 되어 있네요. 30년짜리 만기예요. 30년 만기에 3,500억 원을 찍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조금 더 공시를 들어가서 보면 이 신종자본증권의 세부 발행 조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투자자는 중도 상환을 요구를 할 수가 없대. 그 다음에 발행회사, 다시 말해서 롯데건설은 사채 만기를 30년씩 무제한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대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채 발행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연구채는 만기가 길어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만기가 30년으로 길기 때문에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는 게 아니고 이 조건에서 보듯이 롯데건설이 마음 먹기만 하면 무제한으로 영구히 30년씩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자만 무는 거예요.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네버 엔딩 아닌가요? 네, 네버 엔딩. 이자만 주고.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롯데건설은 그 원금을 상환해야 될 그 의무가 없다. 회계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본으로 회계상의 자본으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센터장님 사채권자는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네. 발행사는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 발행사는 중도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채권자는 중도 상환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발행회사는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중도 상환, 그러니까 만기 전에 상환하는 거니까 이제 조기 상환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중도 상환 또는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연구체는 대부분 항상 이게 붙어 있습니다. 금리가 중간에 스텝업이 됩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자, 롯데건설 연구체 같은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는 5.8% 고정금리. 네. 그리고 3년 되는 날부터 1년 동안은 여기에 2.5가 가산이 됩니다. 2.5가 넘어가면 8%가 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2.5로 계산해 보면 이거 얼마죠? 8.3. 금리가 3년부터 3년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1년 동안은 8.3이라는 굉장히 높은 금리를 또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3년 이후부터 1년 동안은 2.5가 가산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매 1년마다 또 0.5씩 가산이 돼요. 센터장님 이렇게 되면 금리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8%가 넘게 되는데 제 신용대출 금리가 8%라고 하면 아찔한데 기업들은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도 당연히 8% 금리면 굉장히 감당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7천억씩이나 되는 자금을 조달을 해놨는데 그 7천억에 대해서 네. 8% 이상의 금리를 물어야 된다면 기업들은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 되고요. 더군다나 3년 이후부터 1년 동안은 8.3인데 그 이후로부터는 매 1년마다 또 0.5씩 가산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10%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혹한 스텝업 조건이 있는데 자, 그 밑에 재미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이 사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앞에서 봤잖아요. 투자자는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발행회사는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옵션이니까, 선택권이니까. 네. 조기 상환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 뭐 안 해도 무방하다. 그런 조건이죠. 언제부터?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그리고 그 이후의 매 분기 이자 지급일에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3년짜리 채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3년이 됐어. 그러면 2.5%가 가산이 돼요. 근데 네. 3년이 되는 날에는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네? 그러면 이거 금리 부담이 세니까 지금 조기 상환을 해버려야 되겠다 하는 요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3년이 되어서 최초의 조기 상환일,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이 됐는데 롯데건설이 투자자한테 조기 상환을 안 한다 그러면 자본시장에서는 롯데건설을 약간 부도난 회사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관행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되지만 그 후에 후폭풍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돼요. 콜 옵션이니까. 네. 내가 금리 부담을 조금 더 하겠다. 그러면 안 갚고 금리 부담을 더 해도 되는 조건이지만 그런 식의 선택을 해버리면 자본시장에서는 롯데건설 얼마 이거 저기 회사가 자금이 바닥났나? 조기 상환을 못하네. 이거 거의 디폴트 기업 비스무리하게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또 다른 자금 조달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금리 조건이 높아지거나 신용평가에서 안 좋은 그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김주영 기자가 말한 대로 아니 이런 거 같으면 이거는 그냥 3년 만기 일반 회사채하고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일반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그냥 3년짜리 일반 3년 만기 일반 회사채를 찍지 왜 연구채를 찍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채는 그 발행 조건상 회계상 자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은 조달하면서 부채가 늘지 않고 그것을 자본으로 인정받으니까 부채 비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조달하면서 오히려 부채 비율은 떨어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채를 찍게 되죠. 그 대신에 금리 부담은 좀 세게 부담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뭔가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거나 더 늘어나면 안 되는 좀 그런 회사들. 어려운 회사들이 발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뭐 늘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좀 탄탄한 모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또 모회사가 이 연구채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부채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갚으면 부채가 감소하는데 이 연구채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갚으면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롯데건설의 연구채 발행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 자, 편의상 연구채 1, 연구채 2로 할게요. 각각 3,500억 원씩 7,000억 원을 발행을 하고 자, 연구채 1은 LC 파트너스 제1차, LC 파트너스 제2차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이렇게 나누어서 인수를 하고 연구채 2는 제3차, 제4차, LC 파트너스 제3차, 제4차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이렇게 나누어서 인수를 합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어떤 회사예요? 자, 이 페이퍼 컴퍼니는 증권사가 세우는 겁니다. 네. 교보증권이 설립을 하는 건데 이 교보증권이 이 연구채를 인수하기 위한 법적 주체로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목적은 이렇게 이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땡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페이퍼 컴퍼니가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 연구채를 인수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투자자들이 이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한테는 이 유동화 증권이 이렇게 발행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화를 위한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되겠는데 그냥 이거는 증권사가 이 연구채를 인수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을 한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30년 만기 연구채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3년 만기 좀 높은 금리의 5.8%짜리 회사채다. 금리에 일반 회사채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년 뒤에 상환 받는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투자자들은. 근데 이 나중에 롯데건설이 LC 파트너스한테 돈을 주고 그 돈이 투자자한테 상환이 돼야 되는데 롯데건설이 이 상환을 못하면 투자자들도 그 자금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롯데건설의 그 주주사인 롯데물산과 호텔 롯데가
자금 보충 약정을 해줍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직업 보증을 써준다고 보면 되는 네,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좀 자금력이 빵빵한 모회사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경우에 또 발행하는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구조로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평사들은 이런 롯데건설의 연구체 발행을 어떻게 보냐면 한기평. 자 유동성은 개선 효과가 있다. 당연히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뭐 신용도를 긍정적으로 뭐 좀 보기는 어렵네. 왜? 실질적으로는 뭐죠? 실질적으로는 네, 자본으로 잡힌다고 하지만 부채적인 그렇죠. 것이죠. 자본으로 잡힌다고는 하지만 부채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너네 자본 늘었네? 그러면서 신용 등급 올릴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도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그러나 유동성 대응 능력은 보완됐네.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건 7천억이라고 하는 자본 증가는 외형상일 뿐 실질적으로는 3년 만기 회사채를 찍은 거나 비슷하니까 재무구조 개선 효과,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런 총평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기평 리포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25년 9월 말 기준으로 롯데건설의 순차입금은 2.4조. 그러니까 전년 말 대비해서 1조나 증가했습니다. 막대한 증가폭이네요. 예, 그 이유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유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연구체 발행 효과는 뭐냐? 뭐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이나 PF 우발 채무나 또 회사의 그 운전자금 그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뭐 유동성 확보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롯데건설의 수익성을 개선을 한다든지 공사 미수금 회수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재무 부담은 재차 확대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금리 스텝업 조항에 있어서 발행자의 콜옵션이 사실상 강제된다는 점에서 부채성이 높은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신평사 입장에서는 이게 7천억 자본 조달이라고 하지만 3년 뒤에 콜옵션 행사가 지금 강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부채다. 뭐 부채다. 네. 이거는 뭐 부채 아니겠느냐. 그런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롯데건설의 재무 구조를 좀 보면요. 한기평의 자료를 보면 맨 아래를 보겠습니다. 자, 에비타 대비해서 순차입금. 에비타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영업현금 흐름으로 그냥 간주를 하면 되거든요. 회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창출하는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순차입금이 몇 배나 있느냐.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텐데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0.4배, 1.1, 1.5, 2.7, 6.2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는 13.7배까지 급등해 있는 거예요. 5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늘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연구체를 찍어서라도 자금을 좀 그 융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이스 평가 자료를 봐도 여기 25년 3분기 요거를 수차를 보면 요게 에비타 그러니까 영업에서 창출하는 현금 흐름의 수준이 한 1,200억 수준이 되는데 이거 필요한 운전 자금은 지금 마이너스 3,9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900억만큼의 그 자금이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기타 영업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4천억이다 보니까 전체의 영업 현금 흐름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찍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7,100억.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유입되는 현금보다도 나간 현금이 지금 7,100억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자본적 지출도 조금 있기는 한데 지금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 파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로 나오다 보니까 연구체 조달하기 전에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8,700억이죠. 그러니까 연구체를 찍어서 7천억을 조달해서라도 회사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게 이 숫자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금도 조달하고 회계상으로 또 부채 비율도 낮춰야 하는 과제가 필수적으로 그렇습니다. 있군요. 좀 재무적인 마사지도 좀 하고 또 돈도 땡기고
회사도 굴려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서 봤던 그 기사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 사상 처음으로 연구체 발행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요게 조달 비용은 높지만 회계상 자본 확충 효과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종자본증권은 실질은 채권이지만 일정 요건 충족하면 자본으로 분류가 된다. 그 다음에 대체로 2, 3년 뒤에 조기 상환을 선택하는 게 관행이다. 그 다음에 요 SK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회사는 발행 후 9개월이 되면 조기 상환이 가능한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발행 후에 9개월 만에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초단기채 성격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년 미만의 단기채가 되는 건데 요 9개월 동안 금리가 7.58%예요. 와. 세죠. 네. 네. 안 근데 갚을 수가 없네요. 요때 요 9개월 만에 이거 안 갚으면 다시 2%가 올라요. 2%가 오르면 거의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단기채적인 성격이 있는 건데 대주주인 SK가스가 이 직업 보증을 섰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 HL, DNI나 DL 케미칼도 연구체를 찍었는데 2년이나 3년 이후부터는 가산금리가 붙는다. 그러니까 2, 3년 후에는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고 시장 관계자가 말하기를 공모시장에서 조달의 난항을 겪는 기업들이 재무제표 개선을 위해 고금리를 불사하고 사모신종자본증권에 손을 뻗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노래 가사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네. 내 거 같은 너 이렇게. 좀 괴로웠습니다. 예, 조금, 네. 좀 불편했습니다. 좀 전에. 부채 아닌 자본 같은 부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잡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다. 이 연구체가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나 모회사가 자금력이 좀 빵빵한 기업들이 많이 발행을 한다. 또 이게 30년 동안 안 갚아도 될 것 같지만 스텝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채의 성격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좀 마지막에는 불편했지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